저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봤을 때 어떤 사업 모델들이 지금 있고 또 앞으로 뭐가 좀 더 가능할까? 이거를 살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을 좀 요즘 최근에 특히나 가지고 있어서 이 주제를 선택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저는 이제 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고 도대체 왜 저게 저렇게 작동하지가 이해가 안 되면 좀 잘 못 믿는 편인데 사실 블록체인이나 웹3를 처음 제가 한 뭐 2, 3년 전에 이제 또 워낙 뭔가 말이 많다 보니 관심을 가지려고 해봤을 때 도무지 이게 사람들이 왜 이걸 투자라고 하면 왜 투자하는지 아니면 산다고 하면 왜 사는지가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돼서는 그냥 나중에 점점 없어지지 않을까? 인기가 없어지면?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뭐 몰라선 안 되는 주제가 되었다고 생각했고 아 그러면 내가 이걸 알아야 되면 좀 더 이제 아예 웹3 쪽에 독립적인 거 말고 웹2랑 웹2? 기존 금융이랑 웹3가 서로 연결되는 지점에 있는 것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원래 이제 오라클은 이제 뭔가 약간 정보를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매개체가 되다 보니까 오라클이 되게 중요해지지 않을까 했는데 실제로 한 2, 3년 동안 오라클은 기술 쪽에서 뭐 중요했을 수 있겠지만 유저 입장이나 뭔가 사업을 이제 계속 새로운 영역으로 펼쳐가는 영역에서는 크게 임팩트는 없었던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요즘 뭐 미국에서도 지니어스 법안이나 이런 법안 규제들도 많이 생기고 또 시장 자체도 되게 커지는 것 같아서 아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좀 봐야겠구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서론이 길었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좀 사업이나 새로운 금융 서비스들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었고요. 제가 사실은 작년에 이제 디사이퍼라는 곳에서 학회 활동을 할 때 그 미래의 은행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었었는데 그때 저도 그 발표를 준비하면서도 또 깨달았던 되게 재밌었던 점이 저희가 흔하게 아는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나 뭐 스클 이런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들이 사실상 그들이 운영되는 모습을 보면 되게 정말 돈으로 돈을 버는 대규모의 어떤 자산운용사인 거예요, 결국은. 근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은행보다도 훨씬 좋은 점은 이 발행사들은 사실 자금을 예치한 건 아니지만 그들이 발행해주는 대가로 받은 어떤 자산들, 배킹하는 자산들을 가지고서 한 이익이 있을 텐데 그 이익을 전혀 이 자산을 처음에 가져온 이들에게 전혀 이자를 제공하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은행들은 다 이제 예대마진이라고 해서 예금을 맡긴 사람들에게도 이자를 제공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대출을 제공했을 때 얻는 이자를 수익으로 해서 그 차익을 본인들의 이제 수익으로 잡는데 이런 테더사나 서클 이런 스테이블 발행사들은 되게 그냥 정말 자기들의 이익만 남기고 어떤 예대 마진이 아니라 그냥 대출도 아니지만 어쨌든 투자 이익을 온전히 보는 걸 보고 아 현재 은행보다 훨씬 되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 이건 완전 말이 안 된다. 약간 이런 생각을 막 했었고 그 주제로 발표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저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아 진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네 이 정도만 계속 생각하고 있다가 근데 정말 그냥 은행업만으로서 좀 볼 수 있는 걸까라는 호기심이 생겼고 좀 다른 형태의 프레임워크로 볼 수 있는 사업 모델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다른 종류의 스테이블 코인들로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다라는 관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은 조금 더 그냥 우리가 아는 다른 가상화폐들처럼 찍어내는 토큰이라기보다는 훨씬 이제 실사용처가 있는 화폐로서 유통이 되고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이것도 뭐 작은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은 아직 어떻게 말하기가 힘들지만 큰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들은 화폐로서 어떤 수단이 되고 있는지 그 수단을 이용해서 어떤 모델들이 나왔는지 좀 볼 가치가 있다고 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위 한 12개 정도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건지 일단 간단하게 조금 소개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이거를 전략을 간단하게 본 다음에 그 다음 사업 모델이 뭔지를 한 6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왜 상위 12개냐, 뭐 10개도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 사실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근데 이제 이 상위로 뽑은 기준 자체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디파이라마에 가면 이제 시가총액별로 스테이블 코인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15위까지 처음에 제가 볼까 하다가 이거 12위 온도까지는 제가 많이 들어본 코인인데
그 다음부터는 사실 제가 처음 보는 코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다루는 것보다는 충분히 이제 12개로도 좀 분류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12개를 뽑아봤고요. 아마 상위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들은 뭐 이용을 직접 해보신 분들도 많을 테고 아니면 이름을 다들 알고는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은 아무래도 USDT이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지금 한 1623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저는 사실 그냥 테더사가 되게 크지 USDT가 되게 그냥 1위지라고 생각해서 엄청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실제 글로벌하게 유통되는 기축통화의 통화 유통량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시가총액이고 사실 그런 관점에서 좀 이제 여기서 진행되는 논의를 너무 과대 해석해서는 좀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저는 이거 정리를 하면서 계속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아무튼 테더와 그다음에 이제 USDC 같은 경우는 담보 방식은 굉장히 단순하게 1달러를 넣으면 1 USDT 아니면 1 USDC가 나오는 구조이고 근데 이걸 개인이 테더사에 가서 내가 1달러 넣을 테니 1 USDT를 주세요 라고 할 수는 없어요. 대신 이제 뭔가 인증된 큰 기관들 그리고 테더는 특히나 거래소 위주로 거래소들이 이제 대규모 자금을 이렇게 USDT로 변환을 해달라라는 게 있으면 그걸 이제 공시를 하고 USDT를 발행한다 이렇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담보 방식은 현금이나 그리고 국채가 있는 이유는 이렇게 테더사 입장에서 캐시를 받아서 그거를 다시 이제 안정적인 자산인 뭐 단기 국채, 특히 미국 국채죠, T빌 이런 곳들에 넣어두고 담보를 유지를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회사들은 어떤 수익 모델이냐를 저는 같이 보고 싶었는데 USDT, USDC 같은 경우는 결국 이런 국채나 채권들에 안정적인 투자를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이자들을 다른 소비자들에게 분배하지 않고 온전히 본인들의 수익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럽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다른 스테이블 코인도 좀 알아보고 싶었고 밑에 이제 3위로 나오는 USDE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에테나 쪽의 소식들도 많이 보고 있는데 여기는 담보 방식이 현금 기축통화가 아니라 비트코인이랑 그다음에 이더리움을 담보로 받고 있고 그것만큼의 뭐 USD2를 발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그럼 크립토는 워낙 가격 변동성이 큰데 어떻게 이것만 담보로 받냐 했을 때 얘네가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은 이 BTC를 받으면 그럼 BTC의 숏 포지션을 동시에 잡아서 이거를 이제 BTC를 본인들이 매입을 함과 동시에 숏도 같이 쳐서 사실 어떻게 보면 해칭을 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얘네는 수익 모델이 뭐 아까 USDT나 C처럼 뭔가 뭐 안정적인 이자가 나오는 담보처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숏을 쳤을 때 선물에서 이제 펀딩 피를 다 받게 되는데 그 펀딩 피의 어떤 남는 순수익을 수익 모델로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또 다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 또 스카이달러라고 하는 USDS라는 스테이블 코인도 있는데 저도 이건 처음에 알았는데 저는 스카이달러라는 게 있었나 했었는데 살펴보니 이제 이게 2024년 부터 원래 다이가 메이커다오라는 그 프로토콜에서 낸 스테이블 코인인데 그 메이커다오의 엔드 게임이라는 그 쭉 이 프로토콜이 어떻게 앞으로 나가겠다라는 플랜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스카이달러라는 USDS로 다이를 점점 더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겨난 USDS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래서 다이랑 사실상 동일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가총액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같이 합쳐서 보면 조금 더 실질적인 그 영향력을 볼 수 있는 것 같고 얘네는 뭐냐면 이제 저희가 앞전 상민님 발표에서도 이제 뭐 대출 그다음에 담보 얘기를 계속 했지만 크립토 쪽은 신용이라는 게 사실 없고 진짜 현금을 담보로 하지 않는 이상 무엇을 믿고 이 토큰을 발행해 주냐 이게 항상 화두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얘네가 채택한 것은 결국은 과담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50달러어치의 뭐 이더리움을 넣었을 때 메이커다오에서 그러면 100달러어치의 다이를 발행해 주는 구조. 근데 이건 발행이라기보다 자세히 알아보면 대출에 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150달러어치를 넣으면 달러어치의 다이를 빌려주고 다시 나중에 100달러치 다이를 넣으면 그 이더리움을 돌려주고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암호화폐를
담보로 둘 수 있다라는 좀 차별점이 있고 대신 그거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담보로 하고 있다. 그럼 얘는 수익 모델이 뭐냐 했을 때 얘네도 수익 모델 자체는 그렇게 받은 담보 자산을 결국은 뭐 디파이나 아니면 RW 얘네도 결국은 또 국채를 사고 안정적인 투자를 해서 거기서 오는 운용 수익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처음 보는 스테이블 코인이었지만 막상 히스토리를 알고 보니 되게 재밌었는데 그 USD1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더라고요. 이건 이제 월드 리버티 USD라고 해서 트럼프 가족들이 운영하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인스티튜션이라는 회사가 있고 거기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얘는 이제 발행 방식 자체는 뭐 똑같아요. 기본적인 현금을 넣으면 그 현금에 맞는 USD1을 발행하는 구조인데, 네, 얘네는 수익 모델도 동일은 합니다. 당연히 이제 자산 운용 수익을 USDT처럼 가지고 있고, 그런 특이한 거는 어떻게 얘네가 올해 초에 처음 나온 스테이블 코인인데 벌써 시가총액 기준으로 7위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전 너무 신기했는데 찾아보니까 이제 결국 트럼프라는 그 정치적인 내러티브,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끄는 약간 크립토 세계에서 오히려 공화당 쪽이 지지할 수 있는 좀 반항아적인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다. 그리고 이제 미국 국채를 사주니까 국채의 어떤 수요처도 될 수 있고 이런 좀 내러티브 효과가 굉장히 강했고 그리고 아마도 이건 추측이지만 트럼프가 뭐 아부다비 쪽이나 이제 국제 정세를 좀 잘 이용해가지고 얘는 그 아부다비 국부 펀드에서 크게 이 USD1을 이용해서 바이낸스에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달러나 다른 통화를 이용한 게 아니라 USD1을 이용해서 우리는 바이낸스에 투자를 하겠다. 지분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된 거여가지고 그걸 통해서 좀 굉장히 크게 성장한 면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재밌는 히스토리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그 3위 토큰에서도 봤는데 에트나에서 또 다른 스테이블 코인을 하나 냈더라고요. 그게 이제 USD TB라는 스테이블 코인이고 이건 약간 뭐 이름에서 좀 알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채권을 담보로 하겠다라는 건데 근데 형식이 그 비들이라고 하는 좀 이따 밑에 나오는 비들이 위에 있었는데 제가 그거는 비들이 여기 있었는데 이거 먼저 말하고 와야 되겠어요. 네. 블랙락에서 발행한 또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그게 비들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블랙락이나 이런 큰 뭐 자산운용사들은 그 채권 시장이나 이런 것들에서 그런 안정적인 수익처를 모아서 만든 펀드가 있고 그걸 이제 MMF라고 하는 펀드를 주요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펀드를 이제 1달러치 지분을 토큰으로 만든 게 1비들이고 이걸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들어서 그러면 채권 기반에 그것도 수익이 나올 텐데 그거를 수익을 비들 보유자들에게 줌과 동시에 이 블랙락 같은 회사들은 결국은 이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 수수료를 수익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비들과 그 약간 네. 추가 설명드리면 이거 비들은 사실 네.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그냥 그 펀드의 한 구좌를 토큰으로 바꿔서 이제 가치가 1달러이긴 한데 아마 얘네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쓰고 있지는 않고 그러니까 네. 그냥 한 펀드의 구좌로 생각하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블랙락도 결국에는 USDC랑 협력해가지고 이 비들의 어떤 유동성 증가를 위해서 USDC랑 비들의 그 유동성 풀을 만들려고 하고는 있어서 약간은 1달러 취급은 받지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기보다는 펀드의 한 구좌? 1달러짜리 구좌로 보시는 게 사실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생각에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좀 뒤에서도 나중에 분류를 해보다 보면 좀 헷갈렸던 게 이게 1달러에 패깅되어 있다라는 자체만으로 보면 굉장히 스테이블하고 그다음에 코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면서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렇게 나열을 해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1비들이 의미하는 바는 사실상 1달러가 베킹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1비들은 1달러다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네, 펀드에 이제 그 지분을 나눠서 토큰화해서 유통되도록 만든 거라고 봐주시는 게 메커니즘상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네, 정의가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네. 네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엄밀하게 더 정의할 거냐? 아니면 뭔가 뭐 통화로서 더 정의할 거냐에 따라서 맞아요. 여기에 있는 그 분류들도 좀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비드를 설명한 김에 이제 밑에 또 이제 11위로 시가총액 찍혀 있는 벤지라는 토큰도 방금 설명해 주신 것과 완전 동일한 방식이고 이건 단지 이제 블랙락이 운영사이냐 아니면 뭐 프랭클린이 운영사이냐 이것만 좀 다른 구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하려고 했던 이제 USDTV는 결국 비드를 담보로 해서 오히려 비드를 담보로 해서 발행되는 또 1달러 어치의 1USDTV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얘는 결국은 그 머니마켓 펀드에서 생긴 비들에서 생긴 USDTV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그 운용사들을 거쳐오면서 조금씩 희석된 면이 있지만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규모를 얘도 꽤 많이 키웠더라고요. 그래서 이뜨나가 굉장히 스테이블 코인에서는 조금 신흥 세력 같은 느낌으로 다가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9위에는 이제 First Digital USD라고 하는 FDUSD가 있는데 이거는 담보 방식이나 수익 모델에서 특별할 건 없지만 USDT랑 동일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홍콩에서 굉장히 정부에서도 많이 밀고 있고 또 아시아 쪽에서 좀 최초로 정부의 어떤 서포트를 받아서 달러에 노출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국 쪽에서는 아무 좀 존재감이 없을 수 있지만 아시아 쪽에서는 좀 더 주목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나 이런 데서 많이 밀어주는 스테이블 코인인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열 번째는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이제 페이팔이 뭐 스테이블 코인을 낸다더라 이런 말들이 있었었는데 실제 이제 PYUSD라고 해서 페이팔이 발행사는 아니지만 운용사로 참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페이팔에 들어가면 실제로 뭐 1달러를 넣었을 때 1 PYUSD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좀 되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담보 방식은 얘도 심플하게 현금을 넣으면 그만큼을 내어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자산운용 수익을 크게 근데 그것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깔려 있겠지만 조금 더 이제 페이팔 사업적인 면에서 이쪽에 손을 대고 있지 않나라고 보였습니다. 벤즈는 설명을 드렸고 맨 마지막에 있는 이제 온도 USDY는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스테이블 코인은 아니고 얘는 온도는 그래프를 사실 이렇게 보면 제가 잠시 그냥 창을 띄워놨는데 안 보이시군요. 네. 사실 1달러에 스테이블 코인이면 이게 1달러에 계속 유지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래프를 보면 쭉 계속 증가해요. 이거는 이제 온도 자체도 그 TV를 담보로 하는데 그 TV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온전히 여기는 코인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드 베어링이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거는 그 TV의 수익률만큼 이렇게 코인의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엄밀하게 보면 어떻게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이 맞냐라고 할 수 있지만 네, 그래도 조금 특이한 구조기도 하고 스테이블 코인 운영사로 보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서 넣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위에 한 12개 정도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를 한번 일단 먼저 소개를 하고 싶었고, 이제 사업 모델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이런 그러면 상위의 12개들이 그래도 조금씩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을 텐데 어떻게 처음에 시장에 포지셔닝 했을까를 좀 분류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USDT 같은 경우에는 가장 처음 먼저 시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처음 그냥 스테이블 코인 하면 무조건 USDT였고 처음에는 그것들이 이제 유동성을 초반에 다 많이 먹으면서 뭐 테더사가 투명하지 않다 이런 논란들도 많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금 1위이고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투명하진 않아도 뭐 이런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악을 한 케이스이고 그다음에 규제 쪽에서 아예 밀어준 케이스는 USDC는 서클사가 워낙 미국 정부랑도 많이 그게 되어 있고 최근에 또 상장도 했고 하다 보니까 규제에 굉장히 친화적이다라는 안정성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홍콩 정부에서 좀 많이 밀어주는 FDUSD 그 다음 이제 PRUSD는 뭐 기존의 페이팔이 가지고 있던 그 기존 금융 서비스를 온전히 같이 업어오는 형 그리고 이제 여기 PRUSD 발행사도 뉴욕 통화청이었나요? 네 거기에 또 공식 인증을 받았더라고요. 그런 규제를 다 맞춰가면서 하는 유형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디파이를 굉장히 잘 이용하는
걸로 시장을 많이 장악한 유형은 아까 에트나에서 잘 하고 있는 전략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에트나에서 발행하는 USD나 USDTB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그걸로 좀 상위권에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리고 탈중앙형은 아까 말씀드린 메이커다오에서 하는 다이, 그다음에 USDS 같은 경우가 완전 이제 크립토를 담보로도 하고 크립토 안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로만 완전히 돌아가는 구조라서 그쪽 유저를 잡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에서 들어와서 직접 하는 케이스가 아까 이제 비들이나 뭐 벤지 같은 케이스이고, 이제 온도에서 하는 USDY도 결국은 뭐 골드만삭스 창업자들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이기도 하고 기관에서의 수요를 끌어들이려고 애초에 만든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대규모로 초반에 시장에 진입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플랫폼 전략형은 뭐 특히 이제 거래소를 밀착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거나 USD1 아까 그 트럼프 가족이 운영하는 곳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랑 밀착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래소에서 플랫폼과의 연계로 시장에 진입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전략적인 어떤 분류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결국 제 발표에서 이제 같이 보고 싶은 거는 얘네가 이끌고 있는 사업을 좀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뭐 1달러에 패긴되어 있는 안정적인 코인이다이지만 이걸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건 다 다르다라고 봤고 그게 한 6가지 유형인데 빠르게 한번 지나가 볼게요. 은영님 혹시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잘 들리시나요? 저희 그 아, 네네. 네, 그냥 타임키핑자 연락드립니다. 그 한 10분 저희가 11시에 나가야 돼가지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결국은 은행을 만든 케이스를 한번 모아본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의 뭐 사업 모델은 보통 이제 문제인식이 있고 그걸 이제 어떻게 더 새롭게 해결할 거냐를 통해서 그걸로 시장을 장악하는 거라고 관점을 봤을 때 이제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이걸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떤 질문을 하고 이걸 하고 있을까를 정리해 본 거고요. 그래서 제가 다 읽기보다는 그러면 약간 슉슉 넘어가면서 나중에 더 관심 있으시면 좀 찾아보시는 케이스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예대마진을 은행이라고 하면 아까 앞에서도 발표해 주셨지만 예치를 해주고 그다음에 또 대출을 해주고 그다음 뭔가 수탁을 해주고 이런 전통적인 그 역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똑같이 하면서도 대신 그거를 좀 더 뭐 실시간으로 해주거나 빠르게 해주거나 아니면 자동으로 하거나 그런 것들이 가상화폐의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이루어진 케이스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으로 그리고 암호화폐 기반으로 되는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다이가 있고 또 이제 USDY 같은 경우도 채권의 이자가 사실 실시간 정산되는 구조가 원래는 아닌데 전통 금융에서는 USDY 같은 경우는 그 이자가 토큰 가격에 반영이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되는 그런 구조에서 이 대체 은행형 사업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오른쪽 상단에 있는 서비스들은 이렇게 괄호에 자세히 조금 더 축약된 그 분류가 있기는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아니지만 그 서비스나 사업 모델로서 이걸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좀 모아놔 봤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좀 제가 강조해보고 싶은 거는 뭐 컴파운드나 아베라는 이것도 프로토콜인데 완전 이제 웹3 디파이 영역에서 있는 서비스들이고 얘네가 하는 방식은 은행과 똑같이 디퍼짓을 받고 그다음에 랜딩 대출을 해주는데 그 예대마진 비즈니스를 얘네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거는 이제 완전 탈중앙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로 이루어지고 가상화폐들을 넣어서 가상화폐로 뭔가 대출을 받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는 전혀 할 수 없지만 그냥 서비스 방식 수익 모델 자체가 은행의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다라고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앵커리지 같은 경우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러니까 수탁을 주로 해주고 있고 근데 수탁의 그 대상이 가상화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요처가 아마 일반 대중은 아닌 것 같고 큰 기관들 근데 이제 암호화폐에 점점 노출되고 있는 기관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BTC나 이더리움을 스스로 관리하거나 자산 운용할 수 없으니 특히 법인 같은 경우는 이런 앵커리지에 수탁을 해두고 그들이 뭐 수익을 좀 자산 운용을 해주거나 아니면 안정적으로 뭐 거래를 해주거나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 통화청에서 최초로 인가한 커스터디 은행이라고 아예 은행이라는 이름을 쓰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결제 송금 인프라로서의 사업 모델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당연히
크립토의 장점이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가 크로스보더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고 거기에 이제 수수료가 굉장히 싸고 이런 말이 항상 한 번씩은 나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도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도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결제망은 사실상 스위프트인데 이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그거를 특히나 코드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과 또 그 외에도 여러 크립토 프로젝트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결제 송금 인프라 자체를 좀 더 주목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뭐 USDC라든지 서클사에서도 그런 인프라를 많이 깔고 있고 그다음 아까 말했던 페이팔도 당연히 페이팔 자체가 원래 글로벌하게 좀 송금이 가능한 인프라였는데 여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끼워 넣은 거고 테더도 당연히 너무 뭐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고 테더는 요즘 재밌는 게 스테이블이라는 아예 이름이 스테이블이에요. 스테이블이라는 그 인프라 메인넷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테더를 더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를 인프라 사업으로 더 오히려 발행사에서 그치지 않고 좀 진행하고 있는 면이 되게 새롭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실시간 결제 그리고 마이크로 결제 0.0001달러도 결제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 서비스들이 전통금융에서 오히려 못하는 것들인데 뭐 피지사에서도 못하는 것들인데 크립토를 통해서 그런 마이크로 실시간 페이먼트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 프로토콜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저도 되게 재밌었었고 그리고 스트라이프라고 써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그 영세 우리 네이버페이나 네, 네이버페이 아니면 카페24 이런 것들 이용해 보면 자영업자들이 보통은 피지사 큰 거 깔기는 좀 힘들고 그럴 때 까는 되게 이것도 약간 가벼워진 피지사인데 이 스트라이프에서도 최근에 뭐 브릿지라는 가상화 스테이블 코인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사를 인수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레이어 1을 낸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스트라이프라는 전통금융에서 어떻게 보면 피지사 운영을 하던 것들이 이제는 크립토 쪽으로 확장하면서 이쪽에 어떤 기술적인 면들을 많이 레버리지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업 모델은 결국은 기관에서 하던 자산운용 금융 상품이 조금 더 이제 탈중앙으로 돌아가고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같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이미 있는 뭐 MMF의 지분을 토큰화만 시킨 프로젝트이지만 결국은 이걸 좀 돌아가는 걸 자동화시키고 좀 더 그런 기관의 금융상품에 접근하기가 더 쉽게 만든 케이스가 이제 비들이나 벤지 같은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TV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이제 뭐 USDY 같은 것들이 그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스테이블 코인 외에도 이제 엔자임이나 소믈리에 같은 거는 저도 이번엔 처음 알았는데 근데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JP 몰건 같은 곳에서 하고 있는 키넥시스 예전에 오닉스라는 이름이었었는데 여기는 아예 그런 전통 자산의 금융 상품을 토큰화 시킬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JP 몰건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혹시나 직접 이 프로젝트에 끼어들고 계시거나 아니면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 좀 이번에 논의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모델은 이건 좀 진짜 크립토이기 때문에 오히려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커뮤니티 토큰화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결국은 어떤 특정한, 우리가 크립토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아니더라도 뭐 밈코인 같은 것도 많고, 그러니까 하나의 뭔가 공통의 어떤 믿음 아니면 뭐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토큰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믿음을 공유하는 형태가 사실 이제 크립토를 통해서 가능해진 것 같은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게 아까 이제 월드 리버티에서 출시한 뭐 USD1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것 같고요. 정치적인 내러티브를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다른 케이스가 이번 저도 처음 알았지만 뭐 이거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CUSD, 첼론지, 슬론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특히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 사실 NGO랑 결합을 해서 그들이 쓸 수 있는 안정적인 통화인데 근데 은행에 대한 접근권이 없고 좀 금융 서비스가 아예 낙후된 곳에서 아예 스테이블 코인을 이렇게 커뮤니티 내에서 쓸 수 있도록 지역 화폐 같은 거죠. 지역 화폐를 만들어 놓은 케이스들이 이렇게 CUSD랑 글로 달러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가장 큰 의미가 있었던 건 USD1인 것 같고 단기간에 화폐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새로운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다섯 번째는 이제 플랫폼
톰에서 아예 이니시티브가 있고 니즈가 있어서 만들어낸 스테이블 코인들이 있다고 보였어요. 그건 이제 뭐 대표적으로 PYUSD, 페이팔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에서도 사실 자기네들 BUSD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었었는데, 이게 뭐 규제적인 이슈를 많이 이렇게 철퇴를 맞으면서 시장에서는 이제는 지금 없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래소에서 그들이 어떻게 간접적으로 결속을 맺어놓은 뭐 FDUSD나 아니면 USD1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거래소에서 뭐 거래할 수 있는 페어로 묶어준다든지 그런 걸 하면서 밀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팔이나 뭐 바이낸스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톤이라고 하는, 톤은 사실 네트워크인데 그 텔레그램에서 만든 네트워크이고, 이 톤 네트워크 위에서 결국 돌아가는, 그러니까 유통되는 크립토 코인들이 당연히 있는데, USDT랑 되게 톤 재단이 이렇게 협력을 많이 해서 사실 뭐 텔레그램 지갑도 이제는 쓸 수 있고, 그 지갑에서 USDT를 보낼 수 있고, 근데 이거는 특별한 뭔가 뭐 계좌 개설이나 내가 전통금융권에 대한 노출이 전혀 없어도 그런 뭐 지갑으로 돈을 받을 수도 있고 보낼 수도 있고 이런 네트워크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이라는 기존의 큰 플랫폼을 이용해서 거기에 이제 크립토를 얹어서 내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결국은 이건 이제 전통금융이랑 완전 전혀 관련 없이 그냥 웹3에서 돌아가는 모델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메이커다오에서 만드는 다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전통금융에 대한 노출도가 없어도 돌아갈 수는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웹3에서만 온전히 돌아가는 다른 케이스들은 사실 디파이로 많이 설명이 되는 커브나 아베, 프락스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건 좀 전통금융과 다른 점은 중앙화된 어떤 뭐 대출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자산을 크게 가지고 있는 중앙화된 역할이 없는데도 풀이라는 걸 가지고 철저히 이제 수요와 공급의 어떤 그 방정식을 통해서 뭐 슬리피지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긴 하지만 그래도 되게 규모로서 돌아가는 웹3 안에서만 가상화폐끼리 돌아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서비스들이 또 사업 모델로 운영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한 6가지 정도로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렇게 한 6가지로 사업 모델이 있구나를 봤고 거기서 또 근데 스테이블 코인 아닌 애들도 비슷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있는 것 같네? 를 이제 추가적으로 보는 슬라이드들이었었고요. 이걸 통해서 결국 와 이게 가능하구나 크립토가 생김으로써 라는 인사이트를 좀 얻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인사이트는 3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그러면 이것 때문에 뭐가 가능해졌는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봤을 때 결국은 아까 우리가 앞에서도 대출, P2P 대출도 하나의 대출의 형태이기도 했고 새로운 비즈니스인데 여기서도 결국은 뭐 메이커다오가 운영하는 것처럼 완전 스마트 컨트랙트로 움직이고 그냥 일반 대중이 들어가서 그들이 요구하는 그냥 과담보 조건을 맞추기만 하면 신용이고 뭐고 아무것도 신뢰가 없이도 무신뢰로도 대출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는 완전 전통금융에서는 아예 안 되는 모델이니까 새롭게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금융의 상품을 동일하게 이용은 하는데 오히려 이걸 토큰화시키거나 거기에 노출시키는 상품을 다시 만듦으로써 좀 더 실시간적이고 그다음에 그걸 파편화시킬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큰 기관들만 참여할 수 있었는데 뭐 일반 대중도 참여할 수 있다던가 그런 것들이 좀 새롭게 시도 가능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완전 크립토스러운 건데, 뭐, USD1처럼 정치적인 내러티브만 있어도 사실상 화폐를 발행하게 된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굉장히 트럼프 같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면 되게, 안 하기 아까운 사업 모델이겠다. 사업 모델로만 봤을 때 그런 관점이 또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화폐라는 걸 다루고 금융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면, 그래, 규제를 뭘 맞춰야 되지? 라이센스를 뭘 받아야 되지? 부터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오히려 그 돌아갈 수 있는 메커니즘만 설계를 할 수 있으면 그걸로도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창업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면 접근 방법이 완전 달라진 것 같다. 그러면 접근 방법이 달라졌으니까 거기에 드는 비용이나 거기에 드는 리소스 구성도 완전 다르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화나 코드 기반이라는 말은 계속 나오는 것 같고
또 인프라를 뭘 선택해야 되냐를 예전에는 의존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인프라 그냥 내가 직접 이렇게 만들자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 지금까지 다 봤지만 모든 서비스들이나 프로토콜이 아까 홍콩은 뭐 좀 아시아와 관련이 있지만 대부분 다 이제 미국이고 달러 기반인데 그럼 한국에서는 뭘 할 수 있지? 그래도 내가 한국에 발붙이고 있는데? 라는 관점에 생각을 했을 때는 아직은 뭐 비관적으로 보면 사실은 규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잘 모르겠다이지만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면 아직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들이 구사하고 있는 전략 사업 모델을 똑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한국 시장에서. 물론 시장은 좀 작아질 수 있고 타겟층은 작아질 수 있겠지만 그 자체로도 근데 이제 그 수익이 될 수 있고 모델이 돌아갈 수 있겠다를 사실상 동일하게 비유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좀 봤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형태가 뭐 CBDC냐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이냐 이게 아직 안 정해진 것 같고 CBDC는 사실상 그냥 은행에서 원래 하고 있던 화폐 유통을 디지털화 시킨 것에 저는 불과하다고 봐서 제 개인적인 선호는 스테이블 코인을 민간이 발행하게끔 허용해주는 방식으로 가야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했던 이런 모델들이 좀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사실 이렇게 다 살펴보다 보니까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유지하고 있는, 배킹하고 있는 담보자산이 전부 다 뭐 미국 국채, T빌, 달러이고 그러면 이게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다 얽혀 있고, 전통금융이 엄청 큰 덩어리인데, 여기 약간 훅처럼 붙어 있는 게 지금 가상화폐인 것 같아서, 이 큰 덩어리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여기는 크기 때문에 충격 흡수가 가능하지만, 가상화폐 쪽은 완전히 이렇게 나선형 구조로 다 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같이. 그래서 리스크 시나리오라고 잘 정리를 이렇게 해주던데, 저도 봤을 때, 국채 수익률이 만약에 무슨 이슈로든 엄청 급락을 했고, 그러면 결국 여기에 뭐 스테이블 코인이 안정적인 수익을 얻으려고 이런 뭐 비들이든 USDY든 가지고 있던 것들이 급격하게 다른 수익처로 찾아갈 텐데,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뱅크런이 사실 크립토 쪽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형성된 디파이 프로토콜들의 패깅이나 풀의 균형이 다 깨지면서 되게 디파이 쪽은 진짜 이렇게 소멸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네, 부정적으로는 한번 해보았고 이걸로 그냥 좀 위기감을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볼 때 마냥 좋은 것만은 당연히 아니겠다 이런 걸 좀 균형을 잡는 부분으로 한번 넣고 싶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인사이트까지 마치고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 제가 한번 같이 논의도 해보고 싶었고, 좀 더,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스테이블 코인을 하나의 강력한 도구로 봤을 때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런 모델을 좀 더 파다 보면, 되게 좋은, 내가 은행을 창업할 수도 있겠네? 단적으로 말해서. 그런 것들도 생각이 가능하겠다라는 관점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었습니다.